아라비아의 석유시설과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을 잇따라 공격했고요. 이 여파로 세계적인 해상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항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운항을 줄이거나 우회 항로를 선택하면서 국제 물류와 원유 수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다행히 국제 원유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린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행동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에 들어가면서 전쟁 우려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100를 넘었던 수준에서 다시 $90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번 충격을 예상보다 빠르게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미국이 정말 지상전에 나설 것인지인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비교적 일치합니다. 미국의 지상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지상전을 수행하려면 첨단 무기나 탄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병력입니다. 1990년대 초 걸프전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사막의 폭풍 작전을 살펴보면요. 당시 미군은 최대 약 5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와 비교하면 이란의 면적은 거의 4배나 큽니다. 지상전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넓죠.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은 많아야 6만에서 7만 명 수준입니다.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하기에는 이 정도 병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대량의 장비와 보급 물자도 아직 모두 현지로 이동하지 않았고요. 에포크타임스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란슈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 지상전은 불가능하다. 그 근거는 미군의 병력 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초 중동의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를 배치했고요. 이어 USS 복서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서함은 예정과 달리 곧바로 중동으로 향하지 않았죠. 싱가포르에 상당 기간 머문 뒤 중동으로 이동했고 도착 이후 트리폴리함과 임무를 교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의 상륙전 병력을 새롭게 증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전력을 교대한 겁니다. 상륙 부대 규모도 약 5,000명 수준을 계속 유지했고요. 대규모 병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병력으로는 제한적인 상륙 작전이나 특정 거점을 확보하는 작전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이란 본토 깊숙이 진입해 넓은 지역을 장악하는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하는 건 무리입니다. 이란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의 병력 배치를 보면 미국이 당장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란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라며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이 본토까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미국이 침공하지 않는다면 이란 정권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상전 대신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중동 전략은 단기적인 군사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외교 안보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란과의 전면전이 아니라 아브라함 협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중동에서 외교적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데 영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원자력 협력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민간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안보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사우디가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민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연료 생산에만 허용됩니다. 원전 연료는 약 3%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시와 검증 체계를 통해 우라늄 농축이 무기용 고농축 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사우디에 이런 협력을 제안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핵심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협정에 가입하면 중동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가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까지 합류할 경우 다른 아랍 국가들의 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란은 이 구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습니다. 올해 초 휴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도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제안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협상 아니라기보다 상징적인 제안에 가까웠고요. 실제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이란을 제외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충분히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가오는 중간 선거 역시 중동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란의 전략은 처음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화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큰 정치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는 중동에서의 군사행동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의회의 제약을 받을수록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란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화당 역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 상승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국제 유가를 흔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국제 유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느냐입니다. 앞으로 1,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의 대응 방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을 겨냥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홍해를 오가는 선박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은 이처럼 위기를 주변 국가들로 확산시켜 다른 나라들의 부담과 피해를 키우고요.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 결국 미국을 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중간선거까지 유가를 상승시키려는 이러한 전략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고 이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민간 자산에는 민간 자산으로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다면 미국도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은 세계 각국의 민간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먼저 민간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미국도 다리나 발전소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대브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나 유조선을 공격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이란에 묻겠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후티가 유조선 한 척을 공격하면 이를 이란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압박도 더했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선박이 손상될 경우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현재 동결돼 있는 이란의 해외 자산에서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는 피해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이란 내부의 강경파입니다.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대리 세력을 활용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는 최근에도 사우디 유조선과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세력은 하마스입니다. 최근 하마스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공격을 감행해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살해했고요.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2번째로 이란을 공습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직접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은 양측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마스가 다시 공격에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이스라엘 역시 군사 대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란은 직접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충돌하기보다는 후티 반군과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을 활용해 전선을 넓히고 긴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또 하나의 관심사는 헤즈볼라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헤즈볼라의 대이스라엘 공격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거점을 정기적으로 공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대규모 폭격이라기보다는 헤즈볼라 지휘관이나 무기 저장 시설 등의 표적이 확인될 때마다 정밀 타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종합해보면 현재는 헤즈볼라의 활동은 다소 위축된 반면 하마스의 활동은 다시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이러한 대리 세력을 활용해 전선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참전하게 된다면 전쟁의 양상은 지금보다 훨씬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에도 지금보다 훨씬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아브라함 협정이 있고요. 이를 확대하려면 이란을 제외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번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유대인과 이슬람권의 오랜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 전략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관리하려는 것은 이번 사태를 어디까지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라는 범위 안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